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해온 그 35년 동안 이 민주당이라는 당 안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때마다 무더기로 사라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언제 사라져갔냐 하면 이게 지금 정말 절묘한 건데 이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발전을 추동해 나갈 주체로서의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다 날아갔어요. 이해찬 대표가 초선 후반부에 어디로 옮겼냐 하면 전반부에는 노동위원회를 하다가요. 후반부에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갔어요. 왜 두 개를 했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위원회 중에 그 당시 평민당은 호남이 기반이잖아요. 이 의원들이 그때는 쌀수매 제도가 있을 때여가지고 가을만 되면 쌀수매가 인상하라고 머리띠 메고 머리 밀고 밥 굶고 이거를 해마다 했습니다. 정말 쌀값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역구가 거기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국민정당으로 갈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산업사회에 들어서 있는데 노동 문제, 노동쟁의에는 관심이 없고 쌀소매가에는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되면 고립의 길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자원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 당에 노동을 가져와야 된다. 참 똑똑한 분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국민정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으려면 우리 주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해야 된다고. 경제.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운동권은 선명하기만 됐어. 예. 선명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유능해야 된다. 민주적 국민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외쳐갖고는 그 당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노동조합 만들 때요. 그 옛날에 많이들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공장에 위장 취업해갖고 많이 만들었잖아. 맨 먼저 뭘 하게요?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요. 산악 모임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기계를 잘 다루고 평소에 공장에서 기계 잘 다루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지. 맨날 불량이나 내고 기계 고장 내는 놈이 모임하자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과 경제 두 개다. 그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보면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산업재해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어떤 그 노동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 노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사라진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보면 그리고 살린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노무현도 그 플랫폼을 깔아줘서 살린 것이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 플랫폼이 없었으면 소위 귀족정을 원하는 정치인들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밟혀 죽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그 비주류로 고생할 때 그리고 그 제명하라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총리가 이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당 안에서 똑같이 잘려고 막 그랬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계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100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아, 천재예요. 듣고 네.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 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있는 거죠. 네.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연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이 책을 보시라고요. 지방의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에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보셔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도 보셔야 돼요. 이 당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신이 지금 가입해 있는 정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권리 당원들이 밉다고 표현한 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밉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 책으로 쓰지는 못했지만 흐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이게 안 맞는데 불편한데 이 사람들 틀린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체득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 표로 행사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게 이제 귀족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공화정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당의 주권이 당원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공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화정의 그 당내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때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인기 있고 지명도 있다는 자산은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 1표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의원의 투표권이 수십 배 이렇게 옛날에는 수백 배 됐고요. 네. 일반 당원에.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에요. 옛날 김대중 총재께서 철인 정치를 하실 때 그 당에서는 제왕적인 그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다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이 구조에 있었던 그 왕정의 잔재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게 왜 집착하겠어요? 자기가 과두 지배자 또는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뭐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신 김에 그러면 굵직한 논란 1인 1표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주도 부처의 마인드하고 민주당의 온도차가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 부처가 아니고요. 네. 그 장관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에 무슨 의견이 있어요. 이게 공소청, 중수청, 뭐 보안수사권이나 뭐 수사사법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한참 전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신데 부담이 될까봐 이제 말을 좀 삼가해 왔는데 입법 예고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관련돼 있는 복수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합의 없이는 입법 예고 나올 수 없어요. 부처 간 의견 조정돼야 나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안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내에 무질서가 있다는 뜻이고요.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총리가 이걸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네. 제가 한미 FTA 한참 진행될 때 약가제도 변경하는 거 입법 예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죠. 토론.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네. 그 결국은 그거는 총리실에서 개입해 가지고 조정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가 입법 예고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충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 간 의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그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내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그런 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2003년 4월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때 제가 그 고양시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악수하면서 당신은 찍어줄게. 그러나 노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때문이었냐. 대북 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검찰이 무제한으로 들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통치행위론으로 이거를 거부권을 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DJ 시절의 대북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그 현대 쪽에서 이제 돈 보낸 게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렇죠. 메인스트림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초장에 확 무너지고 초반에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일부 생기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장관 갈 때 유시민 입각 반대 하던 그때는 뭐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 안개 뭐 거기도 다 날아갔습니다. 거의 다. 백바지 입고 들어가셨을 예. 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거든요. 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쨌든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하는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저도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아니, 나온 김에 내일도 한번 아이, 그러면 나오신 김에 볼 뽑아야 되니까 요게 가장 핫한데 최근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당 합당 문제를 꺼내들었어요. 그럼 세빙선은 바깥에 있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지방선거 끝나고 얘기해야지. 아니냐 지금 해도 돼. 막 뒤섞여서 얘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그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합당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해법이 없어요. 예, 우선 첫 번째 합당이 필요한가? 좋은 일인가? 그 점을 보면 이해찬 대표님 그 연결식 때 그 추도사 했던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백낙청 교수가 하셨어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지금 이 합당 문제를 논하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분들은 그 백낙천 교수의 추도사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게 원래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민주적 국민정당이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필생의 과제였다는 점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은 워낙 잘 이해하세요. 저 다음으로 이해찬을 잘 이해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모든 짐을 떠안고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변혁적 중도 하여튼 그게 뭐든 간에 좀 변화를 지향하는 중도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을 아우르면서 연합해서 정치 한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인 예.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이 민주당과 따로 존재하면서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가, 한국 정치에 좋은가, 아니면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가.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치지 않고 따로 가면서 지혜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백낙천 선생의 변혁적 중도주의 기획에 가까워요. 이해찬 전 총리한테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답을. 예. 네.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무조건 한 정당이 돼야 돼. 이건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위원장에 들어있는 이 프레임, 그 사고방식, 분석의 틀 이거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는 걸로 마음이 모아지면 빨리 합쳐버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보고 다음 기회에도 어려우면 서로 우호적으로 공존할 길을 찾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죠. 예. 괜히 무슨 절차가 어떻다 시비 걸지 말고요. 우선 각자는 이 기획 민주당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맨 왼쪽만 빼고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다 아우르는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 나가는 이 기획이 좋은가? 아니다.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그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중도 정당으로 가고 왼쪽에 다른 정당들이 한두 개 더 있으면서 연합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내가 뭐 조국당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무슨 DNA 논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이해찬 대표님 계시면 불러다가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제대로 본질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저도 이해찬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 보고 이게 조국 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국 당은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요. 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예, 그래서 조국 당의 당원과 당직자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 종식 이걸 목표로 해서 나왔잖아요. 목표 달성을 했어요. 그럼 해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대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생기고 나면 계속 생존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조국 당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의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현안으로서 이 두 개가 조국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조국이라는 존재, 정치인의 존재. 이 세 가지가 조국 당의 자산이거든요. 그 요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아니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거냐? 이거를 그들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 당의 입장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라는 입장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조국 대표에게 전권 위임을 한 거죠. 네. 자기들 내부에서는 여러 판단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자기들도 확정할 수가 없으니 대표에게 정권을 준다. 이거 잘한 결정이에요. 거기까지는 잘 됐죠. 예. 결정은.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그것을 당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고민하시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반대해도 되고 찬성해도 돼요. 문제는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초점을 어디다 두고 논의할 거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무슨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 내고 성질 내면요.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 잘 보셔야 돼요.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거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아,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질까?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의견이 있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그럼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 그런 사람은 국민들이 알아줘요. 네. 근데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빨리 이해찬 회고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예. 자,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긴 책 광고였고요. 그리고 국힘당 정치인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 정당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긴 세월에 걸쳐서 얼마나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네. 적에게서도 배우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펀디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입장. 너무 열냈나? 대통령이 지금 SNS로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그렇죠. 전하잖아요. 직접. 이게 옛날하고 차이인데 네. 그 제가 대선 때부터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과제 중심형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떤 과제를 하나 꽉 잡으면
끝까지 간다고. 그렇지. 뽕을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대통령을 전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이 맞아요. 이끌면서 맞아요. 정부와 당을 다 가동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네. 입법을 하고 그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네. 하고 그다음에 비예산 조처가 필요하면 비예산 조처를 하고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 사업으로 쭉 가져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요. 분명한 상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안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실 눈치 보지 말고 민주당에서 그냥 해버려. 그렇지. 입법 사항인데. 그런 건 민주당이 해버려. 그냥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자꾸 짜증나게 무슨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이딴 소리 집어치우고 원래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과제예요. 부동산 이거는 지금 대통령 사업이야. 그렇게 딱 가지쳐 가지고 제대로 좀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제 코스